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그리고 신경성 방광 클리닉에서 일하고 있는 김아람입니다. 방광은 재활을 통해서 혹은 운동을 통해 단련되고 좋아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신경성 방광은 척수 손상 후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하고 간과해도 되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신경성 방광 환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저와 함께 이 문제들을 같이 즐겁게 풀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경성 방광이란 신경학적 문제가 선행되는 방광의 문제를 말합니다. 척수 손상 이후에 소변이 잘 배출되지 않거나 요의가 없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50대 초반의 여성이셨습니다. 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투석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10년 전에 낙상으로 척수 손상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 이후에 소변이 잘 안 나왔다고 합니다. 배에 힘을 주고 두드리면서 소변을 봐왔기 때문에 자가도뇨를 한 적도 없었다고 하죠. 바로 이런 분이 신경이성 방광의 한 예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젊은 분이고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시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신경이성 방광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환자분들이 척수 손상 이후에 방광 문제를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신경이성 방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경이성 방광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신경이성 방광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신장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방광을 통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방광을 가장 적절하게 치료하고 유지하는 것이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잦은 요로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신경이성 방광 치료를 적절하게 잘 받음으로 인해서 요로 감염이 재발하는 것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경이성 방광 치료를 잘 받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서 경제활동이라던가 외출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꼭 생각하셔서 신경이성 방광 치료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신경이성 방광 진단을 위해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소변 검사가 필요한데요. 척수손상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잔뇨가 방광 항상 많이 남기 때문에 세균뇨가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 검사를 정기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소변 검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백뇨를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요로 감염을 조금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효과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검사, 잘 아시는 요육동안 검사죠. 우리가 보험 적용을 받는 데도 굉장히 필수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꼭 3년에 한 번씩 하셔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힘든 검사라서 하기 싫어지는 검사이기도 하지만 꼭 한번 잊어버리지 않고 하셔야 되는 검사다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잊기 쉬운 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소변의 역류, 콩팥으로 역류하는지를 관찰하는 검사인데요. 이 역시도 한 3년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되는 검사입니다. 방광에 조영제를 채우고 하는 검사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엑스레이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꼭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잊기 쉬운 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상 검사죠. 복부 초음파라던가 CT 등의 검사를 통해서 신장에는 이상은 없는지 꼭 3년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한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 잊기 쉬운 검사 중에 하나가 바로 방광 내시경입니다. 방광 내시경 역시도 3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요. 방광 내시경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CT나 초음파로 방광의 내부는 완벽하게 검사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가도뇨를 하다 보면 비전형적인 방광암이 발생하는 위험도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3년에 한 번씩은 방광 내시경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신경이성 방광 치료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배를 두드리거나 힘을 줘서 소변 보는 행동은 지금부터 중단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변줄, 요도를 통해서 거치해 놓은 소변줄은 최대한 빨리 제거를 해야만 합니다. 꼭 이것을 한다고 하면은 피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랫배에 피부를 통해서 직접 방광에 삽입해 놓은 카테터로 전환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 자, 과반사가 자주 느껴지거나 소변에 냄새가 난다고 하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진료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재활용 카테터를 소독해서 쓰시는 분들, 바로 이런 분들은 이 재활용 카테터를 최대한 빨리 버리시고 일회용 카테터를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신경성 방광 치료의 근간은 바로 자가도뇨이고, 바로 자가도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료의 수단은 친수성 일회용 자가도뇨 카테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경성 방광의 치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가도뇨를 통해서 적당한 간격으로 방광을 비워줌으로써 과반사도 방지하고 방광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가도뇨만으로는 실금이나 잦은 요의 등의 불편감이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동반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가도뇨와 적절한 약물 치료가 같이 지속이 되면 충분한 무섭지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광염이 재발하는 것도 낮출 수가 있게 되고 실금으로 인한 불편감도 훨씬 좋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항콜린제라고 하는 약물을 기본으로 알파 차단제나 베타3 항진제를 혼합해서 복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더 좋은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실금을 낮춰준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항콜린제를 과량으로 사용한다던가 여러 종류를 사용하게 되면 입마름이나 변비가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비뇨기과 전문의와 꼭 상의하시고 복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신경성 방광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가도뇨를 하게 되면 외출하거나 일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하지만 자가도뇨를 해야만 하는 상태라고 진단이 되고 판단이 되면 생활 사이클에 맞게 자가도뇨를 꼭 해야만 합니다. 자가도뇨를 한다는 것이 물론 힘들고 집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지만 꼭 해야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아주 좋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가도뇨가 적응이 되면 오히려 외출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신경성 방광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방광염이 계속해서 재발이 됩니다. 방광염 재발이 되면 항생제를 계속해서 써야만 하고 항생제 내성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방광에 돌이 생기거나 요로계에 결석이 계속해서 재발이 되게 되고 이거는 응급실에 오셔야만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반사가 계속해서 생기죠. 혈압 조절이 안 되거나 가슴이 벌렁벌렁하거나 땀이 계속 하루 종일 흐르는 분도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 신장 기능의 저하가 더 빨리 올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신장 기능의 저하가 생긴다는 거죠. 신장 기능의 저하는 한번 생기면 다시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투석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네 가지가 신경이성 방광을 치료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